포지 88쪽 펴주시고 이거 한 다음에 문법 쪽으로 바로 좀 넘어갈게요. 아, 88쪽 88쪽. 이번 주도 일요일에 오전에 와서 시험 보는 친구들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저한테 말하고 와주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 놓을게요. 그리고 혹시 시간 안 돼서 못 오는데 나 혼자 풀어보고 나중에 질문하겠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제 그것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 2월에 학교별로 시험 보는 곳들은 최대한 공부 많이 해서 잘 보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학교 생활할 때. 그래서 그 학교별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고 가겠다 하면은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와주시면 됩니다. 88쪽 바로 해볼게요. 10개 빠르게 해볼 거니까 여기 좀 우리 파란 색깔 형광펜 위에 치고 갈게요. 여기 전원생활의 먹과 풍요에. 전원생활의 먹과 풍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제가 작가는 정철입니다. 관동별곡, 성민곡, 서민곡 썼던. 자,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속 화자 상황 정선 태도 잡는 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쟤는 밑에서 보시면 고개라는 뜻이니까 공간이라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요. 고개 넘어 사는 성걸롱의 집, 얘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대상이라서 동그라미를 좀 쳐보고 얘 집이었으니까 결국 공간이라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 들었대요. 근데 이제 고전에서 술이 나오면 보통 바로 뭐랑 연결지으면 되냐면 풍류랑 연결을 지으면 됩니다. 풍류의식. 그래서 첫 번째 구절 초장은 상황을 보여주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의 상황이냐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어제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 표지가 나와도 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들었다. 자, 누운 소라는 대상이 이렇게 등장하고 발로 박차, 얹히, 놓아, 지질 타고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별표를 보시면 얹히라는 건 말이나 소, 안장에 까는 담요, 방석 이런 거라서 누운 소를 발로 이렇게 차, 야 일어나 이렇게 소를 발로 차는 이유는 이 집에 술이 익었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얘를 타고 가려는 거죠. 근데 말도 아니고 일단 소를 타고 가나봐. 발로 박차서 얹히를 놓아 지질 타고 눌러서 탔다는 소리예요. 지질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어쨌든 얘는 이제 상황 이어서 설명해 주는 건데 어제 듣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거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보시면 아이라는 대상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부르는 거 이제 좀 익숙하죠? 네 가지 나온다는 거. 근데 얘는 의의가 된 청자는 아니죠. 그냥 청자죠. 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의인법, 의의가 된 청자는 제끼고 도노법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말을 건넨 어투가 성립한다는 제가 쓰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아이야 너의 권롱 계시냐? 정좌수가 왔다 하여라. 그럼 정좌수가 누가 되겠어요? 이 작품에서? 화자가 되겠죠. 자신을 정좌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작가가 정철이니까 사실 이제 화자도 정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작품에서 볼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제 술이 익었단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누운 소를 박차서 이제 갔어. 걸롱집에 가자마자 아이를 딱 부르는데 뭐가 생략돼 있냐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이 좀 생략돼 있죠. 얘를 발로 찬 다음에 어디를 공간을 거쳐서 갔어야 될 텐데 그 구절이 완전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공간 이동 과정. 이게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압축되어 있고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정철이랑 저 걸롱직책을 가진 분이랑 친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둘 다 술을 좀 좋아하는 애주가였고, 그래서 이제 술이 익었으니까 술 한잔 하러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조로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정신의 내함이 맵다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주제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주제는 지금 자연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삶이 주제입니다. 삶이. 자, 그렇습니다. 자, 매암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보시고 얘가 시적 대상. 매암 밑에서 보시면 매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암이 맵다고 울어요. 쓰르람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얘는 쓰다고 울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 그런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고전시가를 읽을 때 내가 바라본 대상이 울고 있다면 사실은 화자가 울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뒤에까지 보면 사실 화자가 슬퍼서 얘네가 운다고 표현한 거 아니고 이건 그냥 객관적인 표현으로 얘네가 울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미가 윙윙 되면 그냥 운다고 하잖아. 그런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뒤에까지 읽어보면 쓰르람은 뭐냐면 뭐 매미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매암이나 쓰르람이나 둘 다 매미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현상 보면 이제 매암은 맵다고 울고 쓰르람은 쓰다고 운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뭔가 발음이 비슷한 애들 엮어놨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걸 통해서 뭔가 재미를 주고자 했던 언어 유희가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산체대, 그쵸? 산에서 나는 채는 꿀요. 여기 한자 잘 보면은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이제 풀이 들어가 있는 한자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채라고 할 때는 산나물입니다. 뒤에도 나오니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채는 나물이고, 산채를 맵다고 하는가 아니면 박주를 맵다고 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박주는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왼쪽에 이렇게 점이 3개가 찍혀 있잖아요. 이걸 삼수변이라고 하고 물숫자가 들어간 형태. 얘는 물과 관련된 친구인데, 주는 뭘까요? 술 주자입니다. 소주, 맥주 할 때 그 주라고 보시면 되고, 박이라는 건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박하다, 박자. 야박한 술이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술 정도로 이제 의역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저 박이 언제 쓰이냐면 박명이라는 단어에 쓰이는데, 규엄가 같은 가사 작품을 나중에 보시면은 여성 화자가 나와가지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막 이런 하소연을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박명한 인생을 살지라고 하는데, 이제 야박한 목숨 정도가 되겠죠. 내 목숨은 이렇게 야박할까, 내 삶은 이렇게 팔자가 안 좋을까, 이 정도로 해석하면 얘는 야박한 목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산은 알 테니까 채가 나물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다음 박이라는 건 야박하다는 뜻, 주는 꼭 아셔야 되고요. 술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술이니까 태도는 풍류적 태도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얘네 왜 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 나물이 외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술이 써서 그런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오면서 화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초야에 묻혀있대요. 그래서 맺고 쓴 거 같은 안 좋은 건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상황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으니까 맺고 쓴 거,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본다면 얘가 맺고 써서 우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일단 초야에 묻힌 상황이 드러나고요.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우리는 초야에서 저런 이제 부정적인 건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만족감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초야라는 자연에 묻혀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니까 이런 걸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하면 안분지족, 안빈답도는 안 쓸게요. 이거 하나.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삶에 만족한다라는 의미로 안분지족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43쪽. 자, 맨 이런 거 한번 쳐보시고 전원에서 즐기는 풍류이네요. 얘도 그러면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작가를 보시면 김천택이라고 돼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김천택은 신분이 중인 계층이에요. 중인 계층에서 시조집을 편찬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면 정철 같은 사람은 그냥 사실 취미로 시조 막 쓰는 거라서 그냥 친구 집에 술 먹으러 놀러 간 얘기 이런 걸 쓰는데 김천택 같은 경우는 이 시조를 이제 책으로 발간해서 팔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인 수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구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전원에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밭이 있는 뭐 동산 이 정도의 의미니까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자 여기 끊어볼게요. 이렇게. 자, 전원 생활이야. 시골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그래도 흥이 남았어. 그거를 전 나기는 뭐냐면 다리를 저는 나기란 뜻이에요. 나기에 모두 실었어요. 흥을. 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그 흥이라는 건 추상적인 대상이야, 구체적인 대상이야? 추상적인 대상이죠. 흥을 나기 위해 실을 수 있어요? 없죠. 흥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실었다는 건 얘를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고요. 추상적인 걸 구체화했다. 그 구체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추상의 구체화 구절을 저번에 했던 황진이 시조 같은 데서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 구절 가지고 이제 이거랑 비슷한 구절 찾아라 표현법상.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오답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얘는 정답의 후보로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느낄 수 있겠죠? 만약에 처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추상의 구체와 구절이 나오면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중에 일단은 정서 측면이 좀 강조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신났다 이런 소리니까. 두 번째 가볼게요. 계산. 계곡을 낀 산이야. 계라는 한자도 보시면 왼쪽에 물수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곡도 물이니까. 계산 익은 길로 훔치며 돌아와서. 얘는 아직도 신나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도 정서 표현이 드러나 있고 이 정서는 이어진다. 시에서 정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신났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내용상은 잘 이해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고전 애들은 맨날 아해를 불러요. 아이를. 아해, 금서를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라는 건 검은고 금자고요. 서는 책이죠. 아이야, 검은고와 책을 가져와서 한번 다스려 보거라. 남은 해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당대 사람들의 인식은 검은고와 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얘도 풍류의식입니다. 지금은 좀 즐기자고 하면 책 안 읽을 거잖아요. 뭐 유튜브 보고 이러겠지만
당대에는 이제 즐길 때 검은 꽃 딱 켜면서 책 조금 읽어주면 너무 이제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아이야 이렇게 우리 풍류를 즐겨보자. 남은 해를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해가 뭐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은 시간 정도. 오늘의 남은 시간을 검은고와 책을 통해서 보내겠다. 또는 해라는 게 이제 연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남은 생애 정도. 오늘의 남은 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즐기면서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라서 마지막에 태도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고 이 태도는 당연히 풍류적 태도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시조는 그냥 집에 가서 빨리빨리 복습한 다음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자, 다음 44번 김수장 가보겠습니다. 김수장이라는 이름도 대표적인 가객 중에 한 명입니다. 중인계층이었던. 자, 메뉴의 주제 보시면 풍류 체크해 주시고 초장부터 보겠습니다. 볼게요. 초암이네. 여기도 풀초자 이렇게 들어있죠? 초가집 암자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거예요. 초암이 정료하다. 이 단어 이제 알아들어야겠죠. 모르면 해석이 좀 잘 안 될 테니까. 얘는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시어라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초암이 정료하다. 고요하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초암이 정료한데 친구가 없이 혼자 있어. 그럼 첫 번째는 일단 화자 상황 정선 태도 중에는 상황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판단은 아직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서 비약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다른 작품을 읽더라도 친구가 없으면 외롭겠네? 이건 내 생각이고 얘는 어떨지 모르잖아. 그죠? 일단 얘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단정하지 마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분위기는 고요한데 벗없이 혼자 앉아있어. 평조 한잎에 백운이 절로 존다. 자, 평조라는 건 이제 평조 노래 또는 평조의 검은고 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조라고 하면 보통 음악을 얘기합니다. 저번에 혹시 개면조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개면조 한가락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라고 끝나잖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주의 노래 한잎을 일프니 백운 흰 구름이 졸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현법이 바로 느껴지는 게 구름이 졸고 있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바로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굳이 써본다면 얘가 노래이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정도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래라는 거 알아야 잡을 수 있겠죠. 상황을 보면은 구름이 이제 조는 모습을 상상하면 평화로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가볼게요. 어느 누가 대상이네요. 그렇죠?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 이가 있다 하리오. 마지막 구절에서 확 알려주죠. 이 좋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은 지금 좋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플러스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덧없이 혼자 화자가 고요하게 있는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인 것이다. 왜냐하면 얘가 직접적으로 좋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건 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선한 태도인데 여기서는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이 싹 보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주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치입니다.
풍류가 여러분 지금 같이 풍류를 느끼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선인들이 느꼈던 풍류를 같이 느껴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강이니까 가을강이네요. 가을강에 밤이 들었어. 그러면 시간적 표시니까 가까우로 쳐볼게요. 여러분도 호수 정도는 가본 경험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밤이 든 상황을 그려보시고 물결이 차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바로 물결이 차다는 건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좀 판단하지 마시고 물결이 차다는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얘가 알려줄 때까지 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낚싯대를 들이우니 고기가 물지 않는다. 이거 상황 좀 마이너스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구나. 여기도 상황이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려나 하고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를 저어서 온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자는 무슨 신자다? 마음심이 아니라 욕심 신자다. 그러니까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는 달빛이라는 표현이고 무심한이 붙으면 그 다음에 붙는 대상은 무조건 좋은 의미입니다. 플러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욕심이 없는 존재니까. 당대 선인들한테는 욕심이 없다는 건 되게 선비적인 태도를 지닌 존재라서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심한 달빛을 싣고 빈 배를 저어서 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을 강에서 밤이 들어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들였는데 고기가 물지 않아서 짜증나 이게 아니라 뭐 안 물면 그만이지 하면서 달빛 싣고 가면 되지 고기는 못 실었지만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라서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그냥 그 정치를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법으로 보자면 뭐해 뭐하니 뭐한다 뭐해 뭐하니 뭐한다 이렇게 끝나 있잖아.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대꾸법이 보이네요 라고 판단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마지막 구절에서 여기랑 여기를 좀 비교해보면 느낄 수 있는 표현법이 하나 있거든요. 무심한 달빛을 실었는데 올 때는 빈배야. 아니, 달빛을 실었으면 빈배가 아니잖아. 근데 빈배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겉으로 말이 안 된다. 역설법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설법도 고1 내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얘가 오답률이 꽤 높아요. 역설법. 학교에서 역설법을 하나 배우면 나머지 역설법 구절을 한 50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얘도 역설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46번 가보겠습니다. 주제 소박한 삶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가볼게요. 지프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말아라. 낙엽엔들 못 앉겠느냐? 서리법은 평서문으로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집방석 내지 말아라. 낙엽에 앉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집방석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세번 좀 쳐볼게요. 낙엽에 앉으면 된다. 이런 동그라미 쳐볼게요. 다음에 솔로 켜는 불은 켜지 말아라. 왜? 어제 진 달이 돌아오니까. 이게 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신 시험에서 이걸 처음 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뭔 말이지? 하고 해석을 못했는데 이런 거다. 집방석 너네가 만든 거 필요 없어. 그냥 낙엽에 앉으면 되지. 좀 쿨한 애야. 솔불 켜지 마. 달 돌아오면 이제 좀 밝으니까 거기서 뭐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이를 또 불러요. 불쌍한 아이들은 맨날 불리기만 하고 아이야 박주산책 리을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박주산책 아까 봤었죠? 야박한 술과 산나물 같은 거 나도 그거의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타 아니니까 그냥 놔주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써있는 거니까. 박주산채라고 하면 얘가 상징하는 건
소박한 음식. 야, 소박한 음식도 나는 상관없어. 화려한 거 필요 없어. 솔불 이딴 거 필요 없어. 집방석 필요 없어. 다 가져오지 말고 소박한 음식 정도라도 없다 말고 그 정도만 나한테 내어주면 돼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 화자의 태도, 이걸 역시 사자성어로 하면 안분치족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위의 소재들도 한번 대비 구도가 있으니까 의미를 좀 파악해 보면 집방석은 인위적 소재이고요. 소재가 아니라 맞네. 인위적 소재. 자, 낙엽이라는 건 자연적 소재죠. 자연적 소재. 그래서 얘랑 매치, 얘랑 매치. 둘은 대비되는 구도. 이렇게 읽어내 주시면 되고요. 위에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까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였다라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보이죠. 야, 인위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자연에 있는 걸로 난 충분해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태도는 자연 친화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는 자연과 관련된 시주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6번도 잘 나오는 시조니까 이 두 개의 대비 구도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앞에는 인위적인 거, 뒤에는 자연적인 거. 자, 다음 가보면 샵 4로 넘어가네요. 샵 4로. 자, 이제 자연이 끝나고 풍자와 해악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풍자와 해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풍자는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빗대어서 비판하는 거다. 해악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다. 풍자는 빗대어 비판하는 거, 해악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해악이라고 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현대에도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들의 분장을 한 다음에 성대모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막 똑같다 깔깔깔 웃잖아. 그 웃기니까 일단 해악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한테 되게 비판받을 만한 짓을 한 전직 유명인들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면 해악도 되지만 뭐도 되는 거야? 풍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는 딱 갈라지는 지점이 아니라 뭔가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웃기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판 없이 그냥 내가 혼자 고무장갑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와서 막 웃기려고 노력을 해. 그럼 해악이겠죠. 근데 웃길 생각은 없이 그냥 비판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성산문의 시조 같은 거 빗대어서 세조를 비판하고 있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거긴 웃긴 표현이 하나도 없죠. 거기는 풍자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쪽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구전시간 할 때 이거 풀었었나요? 스톱이? 졸라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더 볼게요. 별표 3개 쳐보시고 위에 한번 쳐볼게요. 지배층의 횡포와 허위, 약육강식의 세탁.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문학이 아니어도 가끔 냅니다. 문학이 아니고 독서 수업 같은 거를 하는데 뭔가 두꺼비, 파리, 백송골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이 있으면 출제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 구터비에다가 일단
바로 우리 한번 했으니까 세모 치고 갈게요. 8인 제가 네모로 표시 한번 해보고요.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어. 그 다음에 두엄 위로 치달아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로 확 올라간 상황이죠. 건넌 산을 바라봤어. 산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본 거죠. 백송골이 떠있어. 하얀 송골매가 떠있어요. 송골매는 누구를 잡아먹을 거냐면 파리찜 잡아먹진 않겠죠. 두꺼비를 잡아먹는 애야. 떠있건을 가슴이 큼직해. 정서 표현이 나왔죠. 털떡 뛰어 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저희가 가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풀떡 뛰다가 두엄 아래 자빠진 상황입니다. 여기 일단 정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상황이 어때요? 우스꽝스럽죠? 일단은 여기부터 일단 해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놔둬라 날랜 나이기 망정이지 내가 좀 빨랐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이 될 뻔했다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 내가 졸라 빨라 라고 하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화자찬. 그 다음에 얘가 좀 허세를 부리는 놈인 것 같죠? 그걸 사자성어로 하면 허장 성세라는 사자성어. 사자성어도 좀 잘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게 나올 때 반가운 느낌이 들 거예요. 허장 성세 자화자찬.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얘도 시니까 화자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자가 겉으로 나와 있진 않아도 화자는 무조건 있긴 있는 거야. 그 화자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해석할 때 이 화자에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건 외울 건 아니고 이제 납득을 그냥 오늘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은 두꺼비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죠, 화자가.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못 쳐라. 다행히 내가 날래끼의 왕정이지 하마터면 자빠질 뻔했다. 두꺼비의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바뀌는 느낌이 들어. 근데 화자가 유지됐다고 보는 견해는 화자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두꺼비가 한 말을 인용했다라고 보는 건데 인용할 때 완전히 그대로 가져온 걸 뭐라 그래요?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간접 인용이 아니라 두꺼비의 말을 직접 인용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화자가 바뀌었다. 이때는 화자가 두꺼비고 두꺼비가 직접 말한 것 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그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상징적 의미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작품 상징적 의미를 외우고 있을 필요 없는데 얘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서 저는 꼭 알아두기로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약한 놈부터 써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딱 봐도 제일 약한 놈은 팔이죠. 얘가 제일 조그만 놈. 얘의 상징적인 의미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놈이 두꺼비. 세 번째 놈이 백송골. 이렇게 존재하는데 두꺼비의 의미는 뭐냐면 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놈 누굴까? 지방관리죠. 이 나쁜 놈 막 세금 뺏어가고 집에 와가지고 물건 가져가고 이런 놈. 근데 얘가 무서워하는 건 누구냐면 중앙관리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야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잡혀가자 라고 말할 테니까 지방관리 나쁜 놈이니까 다른 말로는 탐관오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탕간오리보다 더 센 존재, 지방관리보다 더 센 존재가 중앙관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대의 더욱 강력한 외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관계로 봤을 때 이렇게 점점 더 약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작품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팔이 힘없는 백성의 두꺼비는 백성을 괴롭히는 탕간오리야 라고 돼 있어서 마지막에 허세를 부리는 놈이 누구냐면 두꺼비잖아. 그럼 얘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이 작품에 녹아져 있잖아요. 납득되죠? 그럼 이 작품에 뭐도 있는 거야? 해양만 있는 게 아니라 풍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얘가 허세를 부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화자가 두꺼비를 비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풍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작품에는 해악과 풍자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은 똑같아요. 거의 내용이 완전 동일한 시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48번의 시조를 만나게 될 거고 49번을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당대 시조가 이렇게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내용 똑같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한눈 멀고 한 달이 저는 두꺼비. 그러니까 얘가 또 비판의 대상이야. 파리를 또 물고 있고 바라보니까 백성골이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시조와 내용이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 뭐 공부하실 때도 뭐 한 번만 쓰시거나 좀 뭐 여유 된다 그러면 49번까지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0번 마지막 가볼게요. 자, 지금 주제는 해악과 풍자로 왔고 첫 번째 작품은 해악과 풍자가 다 있었던 작품들. 자, 두 번째 주제는 모함하고 속이는 세태를 풍자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가벗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오늘. 자,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한다. 그러니까 얘가 들고 다니는 이 거미줄 테가 뭐냐면 잠자리 사냥 도구입니다. 잠자리 사냥 도구. 뒤에 내용까지 하면 고추 잠자리가 나오는데 고추 잠자리 사냥 도구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딩 때는 잠자리 잡겠다고 그 네모난 통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잠자리채 들고 이렇게 잡은 적도 있는데 얘네가 잠자리채가 어떻게 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미줄 여기 있는 거를 긁어다가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이 거미줄에 잠자리를 잡으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자, 이렇게 인용이 살짝 돼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발가벗은 아이들이 상황을 잘 그려봐.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뒤에가 보이겠지만 얘네가 누굴 부르는 거냐면 고추 잠자리를 부르는 거야.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어 이리 오면 살아. 이 발가숭이들은 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아니라 얘네는 고추 잠자리를 아이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봐봐 얘네 거짓말하고 있지. 잠자리는 저리 가면 사는 거고 이리 오면 죽는 거잖아. 나한테 걸리면 내가 이제 속이고 있는 거죠 상대를. 달콤한 말로 야 거기 가면 죽어 나한테 오면 살 수 있어. 달콤한 말로 상대를 속이는 것 네 글자 사자성어 감으로 시작해요. 달콤한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이제 꿰는 거죠. 사람을 꿰는 말. 나한테 오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감언이설이 사자성어로 적합한 부분이고요. 자, 근데 발가숭아 발가숭아 이렇게 부르는 애 이렇게 부르나니 발가숭이로다
뭔 소리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발가순이야. 그럼 얘는 동그라미로 이어져야 된다. 앞에 대상이랑 같은 애들. 그래서 마지막에 화자의 판단은 뭐냐면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런 것 같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발가벗은 놈이 발가숭이 보고 뭐라고 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되게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역설적이랑 비슷한 말로 아이러니한 상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일반화하면 모함하고 속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사회를 살다 보면 이제 막 사회적인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사회적 약자야. 근데 내가 어떤 애를 만났는데 얘도 사회적으로 약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주려고 했더니 얘가 날 속이는 거지. 얘도 발가순이고 얘도 발가순이야. 얘도 약자고 얘도 약자야. 그래서 세상 일이 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것 같다. 다 똑같은 놈들끼리.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풍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들만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세태 전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빗대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거고, 따라서 풍자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50번까지 앞에 정리 좀 안 되신 분들은 더 밀리지 마시고 빨리 해주십시오.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제가 48분에 할 테니 졸리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았다 하겠습니다.